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무슨 일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인 종이 관을 쓰고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와서 흉기를 휘둘렀다는데요. 이 대표는 많은 피를 흘렸고 경정맥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하고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력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늘 혁신해온 70년. 쌍용 자동차가 새 이름 KGM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KGM의 70년을 함께해준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월 토레스 구매 시 0.7% 초저리 할부 혜택과 상담 고객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지금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안동시에서 사계절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동시 관광정책과 김익모 글로벌 축제 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정말 온 국민이 깜짝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 소식. 우리 안영진 변호사 이제 같은 정치인으로서 네. 또 우리 같은 또 일반인과는 또 다른 어떤 충격, 감정, 어떤 걱정,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 소식 굉장히 놀라셨죠? 네, 저도 방금 동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또 고향 선배님이 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충격적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안영진 변호사도 이제 선거철 되면 이렇게 또 연설하는 네네. 경우도 있고 직접 이제 시민들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정치인들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참 그렇죠. 큰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네. 우리 또 지역 소식, 우리 안동 예천 지역구 현직 그 김영동 의원이 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지금 우리 안영진 변호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사실. 뭐 공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사실 공천이란 거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고위 당직을 임명되었다는 자체를 크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가던 길 뚜벅뚜벅 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네. 개인적으로 봐서 뭐 좀 유리해진 건가요? 아니면 좀 불리해진 건지. 이 유불리를 따지기가 좀 그런 게 이게 가능성이 반반 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이제 김영동 의원이 돼서 네네. 글쎄 우리 지역에 이제 다음 선거 공천을 뭐 확정 지었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뭐 현재 출마를 안 하는 건가 비대위원장과 함께 그렇게 네. 해석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아마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반이다 현재로선. 네네. 예.
자,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오늘로 꼭 이제 99일 남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때쯤 되면 앞으로 이제 슬슬 여론조사도 많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자, 네네.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그 선거 다가오면요. 클린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본선거 투표도 중요한데요. 그에 못지않게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조사하고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것도 정치 변화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일단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룰에 의하면 공천 과정에서 당원 투표가 50%, 여론조사가 50%거든요. 아, 이게 양당 다 똑같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다 물론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50-50입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역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네, 지역 그렇습니다. 호남 네, 똑같습니다. 네네. 네. 멸치 대가리에 고추장만 찍어도 당선된다 이런 우스개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뭐 특정 후보에게 일부입니다. 특정 후보에게 편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왜곡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최근 법률신문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지난 5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에 벌금 500만 원, 대표자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등등 이제 선고한 바 있는데요. 예. 여기 재판부 좀 판결문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 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아.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은 세지 좋지 않다라고 했고 또 이어서 또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렇게 네. 판시하면서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왜곡해서 또 그걸 또 발표까지 해서 이렇게 법률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벌금형을 받은 그런 판결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네네. 자, 이렇게 허위로 왜곡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성별을 이제 거짓으로 응답하게 네네. 한다거나 연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것. 이건 뭐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가? 예. 그 여론조사 응답을 권유하는 건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이 아닌데 응답해라. 그렇죠. 응답하라고 권유하는 거는 합법이다. 그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가능한데요. 예. 뭐 언제 여론조사가 실시되니 뭐 땡땡땡을 지지해달라. 중간에 끊으면 무효 처리되니 끝까지 응답하고 끊길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을 문자 내지 카카오톡 보내는 건 현재 시점에서도 합법입니다. 아, 이런 문자 받아본 기억이 있네요. 예, 저도 예. 많이 받습니다. 아, 예. 다른 후보가 저한테 보내서 봤는데요. 뭐 번호는 모르니까 네네. 누가 누군지.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조사사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연령별로 응답률은 다른데요. 그래서 응답률이 낮은 연령대로 응답을 하고 지지를 하라라고 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40, 50대들은 응답률이 좋으니까 예. 이분들에게 뭐 응답률 낮은 70대라든지 뭐 18세, 20대 이렇게 좀 거의 응답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선거 캠프에서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50대 어떤 뭐 A 씨한테 전화 받으면 20대라고 대답을 해. 그렇죠. 이렇게 한 그렇죠. 다음에 그래서 20대 그 조사층에 뭐 많이 나오도록 여론조사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또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통상 5% 내외에 불과한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전화를 걸면 끝까지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5명 내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일하시느라 바쁜데 뭐 전화기 부여잡고 끝까지 응답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요. 그럼요. 특히 택시 기사님들도 운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맞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조직적으로 인원이나 돈을 동원해서 자기 편 사람들이 끝까지 응답하도록 하는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심 형성이나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에 조직과 동원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끝까지 듣고 적극 응답해야 할 절박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 돈과 조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되고 이것이 옳은 민심을 형성하고 공천 및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잠깐 의문이 좀 드는 게 그 여론조사 대상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혹시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기관이 있는데 가상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럼 그 가상번호를 몇 개를 한 개 얼마씩 주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여론조사. 그래서 그 가상번호를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돌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01번 몇 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 여론 조사심의위원회 그 기관에서 번호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번호를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는 부여해 주죠. 그러니까 번호 이 대상 선정하는 거는 뭐 100%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가끔은 어떤 일부지만 그 번호를 이제 그냥 공정에 안 하고 자기들 쪽 번호를 넣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럼 절대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 좀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투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작하려는 유혹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요.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번호를 좀 이렇게 내 거를 많이 밀어 넣어서 좀 한다든지 뭐 나를 지지한 층에게 응답률이 낮은 연령대로 일부러 이제 해서 답을 해다 이렇게 이제 위법한 권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말 이거 투명하게 해야 되겠네요. 여론조사. 이게 공천으로 연결되고 공천은 당선으로 연결되는 특히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죠. 여론조사가 어쩜 본투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되거나 또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명선거가 필요하고 적극 투표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불공정 여론조사를 엄벌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이 공천을 받거나 당선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많고 지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투표만큼이나 여론조사를 끝까지 듣고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적극 응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한 지역구에 그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 여론조사 후보를 결정하는 아까 그 당원 50% 여론조사 50%라 했잖아요. 거기서 50%나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를 그러면은 한 언제쯤 여론조사를 보통 하게 되는 거죠? 이제 4월 10일 지금부터 계속 되고 있고 언론사에서 공표를 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공천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이제 2월 한 중순이나 2월 말이나 중순 그때쯤 하게 될 것 말쯤에 같아요. 그쯤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뭐 당원 투표 같은 것도 이제 나머지 그렇죠. 50% 그때 해서 하겠죠. 최종 결정. 그래서 한 2월 말쯤에 이제 후보 결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일부 이제 지역은 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략 공천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게 투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2월 중하순에 하는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여론조사도 다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언론에 공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또 여론의 영향을 역으로 줍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구나 싶으면 더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하고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알아봤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정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안동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특색 있는 4계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관광정책과 김익모 글로벌 축제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익모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민선 8기 안동시에서는 4계절 축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4계절 축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4계절 축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특성과 지역 문화 특성에 맞는 계절별 대표 축제를 개발 육성하는 것으로 안동시에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여 안동의 브랜드 가치 향상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안동시에서는 대표 축제 하나씩을 꼭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4계절 축제를 준비하시게 된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왜 축제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안다면 축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현재 대부분의 지방에서 직면해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해 가죠. 이에 따라서 지방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축제 이벤트가 관광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말처럼 축제는 관광 분야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 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축제를 지역 차별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축제는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축제가 개최된 도시의 이미지를 남기게 되죠. 그 도시를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렇게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니까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는 축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광객 즉 지역으로 방문하는 유동 인구를 생활 경제 인구로 보고 단순히 이동에 그치는 인구가 아니라 지역의 실물 경제를 떠받치는 경제 주체인 실거주민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에 안동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인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안동 관광 홍보와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가 높은
지역 축제 개발 육성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매 계절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계절 축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안동을 대표하는 계절별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등 사계절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축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관광 산업 활성화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축제는 필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안동시에서 사계절 축제 마스터 플랜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안동시 사계절 축제를 진단하여 타 지역 축제와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축제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제를 만들어가는 시민과 축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안동 지역 소재의 관광개발업체 그리고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제 관광상품 개발 요소 그리고 기획 요소 이런 것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에 본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으며 축제 시민과 축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작년 축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축제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제 포럼을 2차례 개최하였고요. 이번 달 말에 최종 보고에 따라서 사계절 축제의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고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명품 사계절 축제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일회성 축제 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벌써 1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군요. 예. 자, 지금 이제 축제 학교를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안동 축제 학교는 작년에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축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하였고요. 축제의 원형과 지역 축제 관광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현대 축제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한 타 지역 유명 축제 감독들의 경험 공유를 통한 축제 일전 그리고 축제 공간 기획과 자원 활용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구성해서 총 8회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에 80% 이상을 수강을 완료할 시에는 수료증이 발급되었고 수료자에게는 향후 안동 사계절 축제 기획단 1기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참여자의 관심과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요. 또한 이 축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 포럼을 개최하여 안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축제 마스터 플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등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향후 안동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담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사계절 축제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 그래서 가을에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있고 겨울에는 암산 축제 있고 이 정도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 축제는 크게 계절적 특성이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여름과 겨울에 개최되는 계절 축제와 지역 고유의 콘텐츠에 기반한 테마 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탈춤 축제와 분리된 민속 축제인 차전장군 녹공수 축제는 대규모 연희, 역동성, 웅장함을 테마로 단독 축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핵심 콘텐츠인 차전놀이, 돛다리 밟기는 천년 역사를 가진 세계 유일의 민속 행사로 안동만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축제인 숲의 스파는 성리호고 앞 강변에서 개최되며 확장된 어린이 물놀이장과 연계하여 물놀이가 가능한 풀장과 물 관련 액티비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거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 여름에? 여러 가지 기구도 많이 설치해놓고 강변에. 네, 맞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첫 선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기록적인 장마 폭우로 시설물만 좀 하게 되었고
각종 프로그램들은 하질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이렇게 축제는 하지 못했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물놀이 시설은 많이 갖다 놨었잖아요, 여름에. 네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올해는 더욱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새로운 모습의 여름 축제를 선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름에는 이제 수 페스타라고 해서 안동 그 성여고 앞에 그 네네. 강변에서 하게 된다는 거고. 네. 가을 축제는 탈춤 페스티벌 맞죠?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예. 이 탈춤 페스티벌이 유일무이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구 안동 역사를 시민들의 품에 다시 돌려주면서 축제장 규모를 확대를 했고요.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더 많은 해외 국가의 공연단을 초청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로 글로벌 축제로서의 명성에 맞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작년과 동일한 장소인 구 안동 역사부지 탈춤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두 군데서 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겨울 남았는데 겨울 암산 얼음 축제죠? 네네. 이 겨울 축제인 암산 얼음 축제는 전해의 자연 환경을 갖춘 영남권 최대 겨울 축제입니다. 주민 주도형 축제로서 금년에는 암산 스케이트장과 함께 축제 장소를 공유할 거요. 그에 따라서 축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로 변화하는 축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봄에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여름엔 수 페스타, 가을엔 국제 탈춤 페스티벌, 겨울은 암산 얼음 축제, 이렇게 4계절 축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암산 얼음 축제 그러면 이제 바로 이번 달에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질 없이 개최가 되겠죠, 올해는? 지금 올 계획은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암산 유원지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금년에 새로 준비한 창작 썰매 최강자, 나도 얼음 조각가, 여의주 굴리기 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물론 인기 있었던 얼음 썰매, 빙어 낚시, 아이스 컬링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내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셔틀 버스도 운행해서 시민들께서 편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날씨 상태를 고려해서 매일 현장 점검을 해서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얼음이 꽝꽝 얼어야 될 텐데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날씨가 겨울에 하도 포근해서 얼음 축제 못 연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몇 년 전이었죠? 2016년, 15년 요쯤에 얼음이 갑자기 날씨가 포근해져서 개최를 못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 안정성 때문에 얼음 두께가 25cm는 유지가 돼야 저희들은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 꽤 춥더니만 지난주부터 좀 다시 포근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최근에 그 얼음 검사 좀 해보셨나요? 얼음 두께? 저희들이 축제 전에 총 3차례 정도 검사를 하고요. 한 10군데 정도를 뚫어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제까지 나갔을 때만 해도 얼음이 아직은 다 얼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최근에 또 포근해서 아직 그 25cm는 충족을 못했고요.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요. 1월 20일부터 28일까지니까 아직 한 2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개최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계절 축제를 열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챙기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안동시 구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4계절 축제마다 체험권, 입장권을 구입하면 안동사랑 상품권이나 쿠폰을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 상인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축제 기간 중에 수익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지역 농특산물 부스 운영, 새마을단체, 생활 개선회 등
지역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만큼 음식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음식 메뉴 및 가격을 축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서 축제에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4년 안동시의 사계절 축제, 이 기다리는 시민들 또 관광객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네. 우리 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변화무쌍한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감동은 물론 동쪽이며 들썩이는 축제를 지향하고 모두가 즐기고 바라는 축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신념을 갖고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기다려지는 축제, 감동 있는 축제,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를 얼싸안을 따뜻한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보인 2024년 사계절 축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갓진년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말씀 기억이 나네요. 자, 안동시 사계절 축제 앞으로 성황리에 잘 열리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동시 관광정책과의 김익모 글로벌 축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환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원래 2024년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전해 주실 텐데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유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거 참 오늘 오전에 너무나들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속보를 좀 전해주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상태는 어떻답니까? 예, 지금 다행히 수술 마치고 회복실로 이동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수술을 마쳤대요? 예, 마치고 성공적으로? 회복실, 예, 보도는 안 나왔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저한테 전해줬어요. 예. 회복실로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한숨 놓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부산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 피가,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라서 동맥에 조금이라도 더 다쳤으면 큰일 바로 사망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범죄 영화 같은데 보면 막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동맥 손상됐을 때 그건데 무섭습니다. 천만에 다행이네요. 근데 이 피의자가요. 이게 작년 12월 13일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었을 때도 영상에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획된 범죄는 명확한 것 같고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57년생 충남 57년생 남성이고요. 충남 출신이라고 하고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총 길이는 18cm고 날 길이가 13cm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한 이 피의자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죽이려고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백도 했다면서요.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새해 벽두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전 오늘 하루 왼종일 여기저기 전화 받고 방송하느라고 진이 다 빠졌네요. 너무너무 놀랬고. 지난 부산 12월 13일 방문 때도 현장에 포착됐고, 어젠가요? 왜 봉하마을 가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도 뭐 있었다는 얘기를. 예, 뭐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영상을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은 뭐 계속 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 예, 접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겉옷은 당연히 내가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왕관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머리띠 같은 데다 그렇게 써놨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그녀 지지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전에 이제 속보가 이제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뭐 1cm, 2cm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처음에.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큰일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0시 29분에 사고가 난 건데 이게 1.5cm 상처가 난 것이라서 그나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경정맥을 찔렀다고 하니까 바로 옆에 경동맥을 찔렀으면은 이건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사망할 뻔했던 아주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 상황이 현장 상황이 이제 저 영상이 돌아다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심장 좀 약하신 분들은 그거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좀 끔찍해서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네, 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보도하시는 분들도요. 이거 조심스럽게 보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특히 이걸로 이게 악성 댓글을 달거나 이런 분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흉흉한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참 이 범행을 보면서 이거를 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말할 법 없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240명의 그 경찰 관련 호의, 그러니까 그 경호 인력을 붙였다고 하는데 240명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경찰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일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정치 테러라는 것들은 계속 있었는데 사실 기반은 이 기반은 정치 혐오에 있습니다. 혐오. 정치 양극화 아니에요. 정치 혐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혐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치권 자체에도 좀 반성해야 할 점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불과 뭐 얼마 전에 또 아베 총리 있고 피살 사건도 있었고, 그게 2022년에 있었고, 저는 오늘 이걸 딱 보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피습당했을 때. 근데 그게 몇 년 전 같은데 그게 2006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06년. 벌써 18년 전이에요, 그게. 그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그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이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정치적 테러로 이득을 본 것이 그 대전 운요 말 한마디로 이런 이제 그 역시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폭력을 사용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절대 이게 밉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큰일 납니다. 범죄입니다, 이건. 자, 이제 오늘 또 준비하신 내용이 또 다른 때보다 더 많아요. 이제 24년에 바뀌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늘 새해가 되면 이제 뭐 작심삼일 이런 얘기도 많은데. 하지만 이제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자, 24년 국가 예산안에는 나를 위한 어떤 혜택들이 반영됐는지 그것 좀 살펴볼까요? 예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에 올해 우리 정부에 들어올 돈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13조 6천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출할 돈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재정 정상화, 그러니까 일반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하고 보조사업 정비하고 R&D 예산 합리화 등 체질을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데
4가지 중점 사항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이 4가지로 국민들을 위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봐서 이렇게 4가지에 예.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2024년에 정부에 들어올 돈은 612조 정도 되고 예. 2024년에 나갈 돈은 656조 정도 되니까 일단 세수가 40조 넘게 일단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지금 크게 봐서 4가지의 돈을 쓰겠다라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약자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통 약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받아야 되는 최저 가구에 대해서는 예. 역대 최고 수준으로 13.2% 생계급여를 인상했다라든지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수당을 올리고 소상공인 위해서 뭐 대출 저금리 자금으로 대안 대출한다라든지 다문화 가정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약자 복지의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약자 복지 설명해 주셨고, 자, 다음이 이제 미래 준비라고 하셨죠?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미래 준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R&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뭐 우주 산업,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기업이나 대학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라는 것과 저출산 지원, 우리나라 가장 커다란 고민이 저출산이니까요. 네. 이 저출산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 지원 금액을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라든지 뭐 그리고 어린이 미래 위해서 디딤씨앗 통장 가입돼서는 모든 기초수급가정 아동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소아암 거점 병원 확대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노동시장 관련돼서 지난번 대통령실 거부권으로 노란봉투법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예. 이건 올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노란봉투법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 썼잖아요. 예, 했던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 올해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청년들이 지금 이제 1인 청년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부터는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 버스 통합권 K패스가 도입이 됩니다. 이전에 알뜰교통 카드 폐지한 대신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인 거죠, 이런 거는? 예, 전국 공통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예, K패스. 예. 그리고 자립 청년에게 지원된 자립수당을 10만 원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연 3회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응시를 50% 감면해준다.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청년들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생각 같아서는 정말 더 많이 우리 MZ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2가지 카테고리를 알아봤고, 이제 세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이거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첨단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는 K 콘텐츠 제작과 수출을 지원한다라든지, 또 지방 쪽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한 30개 대학에 대해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글로컬 대학. 농어촌 살리기. 이게 바로 안동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이번에 이제 선정이 돼서 이게 이제 5년간 1,000억 원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선 그런 거고 경북 같은 경우에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5년간 1,000억 원. 그래서 5년간 2,000억 원 지원을 받게 됐어요. 안동대학교.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 활성화라는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농어촌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했다라고 하네요.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이라는 항목인데, 예. 자, 먼저 이 국가의 본질 기능이란 게 뭘 의미하나요? 이게 이제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 이걸 수행해야만 2024년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법치라든지 행정 서비스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잘 돼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가 되겠죠. 이제 국방, 법치, 행정 서비스, 복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직업군인 지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인기가 높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초급 간부 주거시설 개선이라든지 단기 복무 장려금과 인센티브 확대한다든지의 국방 관련돼서 제도적 변화가 있고요. 또 ODA라고 해서 정부 개발 원조를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원조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인데 이거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많이 이렇게 원조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청년 인재들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를 100만 명에까지 2027년까지 지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이야 자살 예방 상담사 80명에서 100명으로 겨우 20명 확충하는 거지만 이게 경향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픈 사람들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 건강까지 신경 쓰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또 이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혜에 대한 보장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쭉 훑어주셨는데 한 1분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고요. 이외에도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달라진 제도나 정책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해당하는 거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R&D 예산은 삭감되고 노인 관련 예산은 증가했어요. 이거는 연구개발 쪽에 나눠먹기 관행 지적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 빠르게 늘으니까 그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산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기 때문에 2024년 정부의 재정 상황 악화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직 전쟁도 저쪽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패권 경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조금만 완화돼도 우리가 좀 숨통이 트일 텐데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한국 국민들은 국난국복의 특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울수록 힘을 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부디 2024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같이 힘 합쳐서 더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